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흥일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뇌 연구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현황 및 소개라고 주제를 붙였는데요. 사실 제가 뭐 뇌 전문가는 아니고요. 인공지능 기술이 뇌 연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 뇌 영상을 중심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좀 공유를 하고자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메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상황도 그렇듯이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 큰 변화, 혁명에 가까운 더 큰 생활혁명을 겪고 있지 않나. 네, 코로나라는 아이 때문에 혁명을 겪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그 가장 첫 번째 기회가 어쩌면 AI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이 코로나에 대한 최초 심각성에 대한 보도가 미국 CDC에서는 2020년 1월 6일에 처음 발표됐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일주일 정도 앞서 캐나다 AI 전문 업체에서 블루다츠라는 회사에서 이미 경고성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잡았더라면 이제 이렇게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AI가 우리 의료, 그런 생활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들어와야 되는 가장 최근에 큰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여러 강좌분들께서도 이제 의료와 관련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AI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이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될 만한 게 이제 뇌라고 사람의 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를 표방을 해서 뇌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들을 기반을 해서 지금 AI 혁명,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큰 시작점이 되었던 딥러닝 기술의 기술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이제 산업, 과학 기술에서의 큰 관심사만 가졌던 게 아니고요. 뇌 연구를 하시는 분, 특히 신경생리학 하시는 분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뇌 안에서는 이제 생물학적,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사람의 지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계산에 의해서 우리의 지능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의문점을 기반으로 해서 MIT 그룹에서는 정말 지금 스테이트 오브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아이가 특히 CNN이라는 아이가 사람의 뇌를 구조를 모방을 해서 그거와 유사하게 동작하는지 그거를 비교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는 그림 보면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 얼굴에 대한 딥러닝 기술과 그다음에 실제 사람의 뇌라든지 동물의 뇌에서 반응하는 신경 신호들을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과 검은색 파형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검은색이 실제 원숭이의 뇌에서 하나의 뉴런에 대해서 신경 신호를 측정한 거고요. 빨간색이 딥러닝에서 나온 가장 상위 레벨에서 나왔던 그 신호들을 직접 그려놓은 겁니다. 두 개 보면 굉장히 유사하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보이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는 저 사각형 두 개가 사람의 뇌 신호와 직접 비교를 한 겁니다.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신경과학 하시는 분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딥러닝이라는 이 기술을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뇌 연구를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큰 메시지를 던진 그런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뇌 연구에서 그럼 인공지능적을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자. 사실상은 앞서 소개드린 그 연구보다는 조금 먼저 이미 연구가 진행되기는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적용을 해보자 해서 여러 분야에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뇌 연구라는 것이 워낙 방대하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연구해야 될 분들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뇌 영상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자고 하자면 뇌를 공간적으로 먼저 보자면은 뇌는 이제 뉴런이라는 아이를부터 시작을 해서 뉴런들이 모여서 전체 홀브레인이 되는 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 안에서 뇌 해부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능적으로도 어디에는 국소적으로 이 뇌의 이 부분은 이런 영역을 담당하고 저런 부분은 저런 영역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좀 더 상위 레벨로 올라가면 이 영역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복잡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복잡계를 이제 위상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보자면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그런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에서 뇌의 발달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인류의 진화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 영상에서 이제 저희가 현재 접근하고 있는 방법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공간적인 것과 위상학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뇌의 형태를 보고 있는 거고요. 뇌의 형태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특히나 어떤 뇌질환에 걸리면 형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것들이 아직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뇌가 물리적으로 이 뇌의 한 영역과 다른 영역이 어떻게 전선이 실제 전선 같은 아이들이 연결이 되어 있냐, 백질에 해당하는 아이들인데요. 그네들이 어떻게 실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들이 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지능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그런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들을 이따가 보시면은 먼저 해부학적인 것들을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실제 여기 동영상이 하나 돌아가야 되는데 해부학적인 것들에서 가장 로레벨로 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뉴런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실제 이 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거를 먼저 알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른쪽에 상단에 보이는 조그마한 새가 있는데 새의 뇌를 슬라이스로 잘라서 앞서 소개드렸던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저렇게 찍어 놓습니다. 찍어 놓아서 이제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세포들을 다 찾아내고요. 걔네들을 다시 뇌가 3차원이니까 앞서 병리학과 좀 다르게 이 3차원의 뇌를 재구성을 해야 돼요.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번에 떨어져 있던 이 뉴런들이 나중에 합치다 보면 얘네가 사실상 같은 아이였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기술로 구현을 하면서 저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앞서 뇌는 그걸 뇌를 잘라야 되니까 살아있는 뇌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심사는 살아있는 뇌를 보고 싶은데 살아있는 뇌를 볼 수 있는 방법은 MRI라는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사진기에 해당하고요. 그런 사진기를 가지고 사람의 뇌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 MRI라는 이 사진기가 좀 특이해서 찍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 병원마다 자기 고유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내가 보고 싶은 거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다르게 조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신호 처리 방법이 다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호들이 이번에 잘 나왔던 사진들이 어떨 때 보면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일반화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딥러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연구를 이제 구글 팀에서 발표한 사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뇌 사진 중에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것들이 실제 가장 잘 찍힌 사진들로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컬럼들이 딥러닝으로 만든 사진들, 세 번째 컬럼들이 이제 실제 병원에서 찍었던 사례들인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잘못 찍힌 사진들을 저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저런 것들을 AI랑 딥러닝 기술로 해결을 해서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한 연구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들은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그랬는데 자기장이 있고 공명 영상이라고 공명 현상이라고 그래서 주파수를 사용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장을 강하게 주면은 우리가 뇌에 대한 구조라든지 신호들을 좀 더 잘 체크할 수 있어서 뇌를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장을 그러면 무한히 줄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인체에 유해해서 어느 정도 현재 병원에서 쓰고 있는 거는 3테슬라라는 자기장을 쓰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높게 7테슬라, 9테슬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만든 동영상인데 3테슬라 영상을 가지고 그러면 7테슬라에 해당하는 그런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앞서 연자분들이 말씀하신 슈퍼 레졸루션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영상의 신호를 좀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뇌를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사용을 해서 그러면 3테슬라에서도 조직들이 잘 분할되지 않던 신호가 블러가 돼서 잘 보이지 않던 게 7테슬라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잘 보여서 뇌 연구를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인 것들을 보면은 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기능적인 걸로 좀 넘어가자면은 여기 발표된 내용들은 왼쪽의 그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한 피험자가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있고 동영상을 봄과 동시에 뇌의 신호를 같이 측정을 해요. 이때 뇌 신호는 어떤 신호냐면 뇌의 혈류량 변화를 측정을 합니다. 뇌의 혈류량 변화는 뇌가 역시 혈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받기 때문에 뇌의 어느 부분에서 지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나 그거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간접적으로 측정한 뇌의 신호를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의 지금 자극으로 어떤 자극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자극이 뭐였느냐,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한 사례인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딥러닝 모양 같은 그림이 있는데 그 뇌 영상 신호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지금 새 자극을 받고 있구나, 입력 동영상에 새가 들어가 있구나, 아니면 어떤 얼굴이 들어가 있구나, 그런 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이 사람이 본 거는 새 모양이다라는 새 사진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뇌과학 신경과학 연구와의 어떤 큰 차이점이 있냐면은 기존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얘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면 얘가 안에서 어떤 패턴을 찾았는지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좀 더 있으니까 그 패턴을 들여다보자 해서 오른쪽에 뇌에다가 매핑을 해보면은 새를 볼 때 아니면 어떤 다른 동물을 볼 때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사물을 볼 때 뇌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다는지 어떤 아이들이 실제 이 사물들을 인식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툴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재밌는 게 앞서 보신 사례는 이제 시각적인 내용들만 보신 거라면은 이 사진은 두 개의 논문은 굉장히 큰 임팩트를 보인 논문들인데 왼쪽에 있는 논문은 철제 뇌 지도라는 걸 전례 없이 가장 자세한 뇌 지도를 만든 연구 발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도 신경과학에 관련된 신경해부학에 관련된 연구인데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저 논문이 발표될 때 타이틀이 전례 없이 자세한 뇌 지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됐고요. 저 지금까지 구조를 보면 한 280여 개 가까이의 뇌를 지도로 잘게 해부학적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연구는 해부학적인 게 아니고요. 오른쪽은 이제 기능적인 내용인데 뇌의 어떤 영역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내가 언어적인 신호를 해석할 때 그다음에 음성적인 신호를 해석할 때 아니면 시각적인 걸 해석할 때 내가 동작을 취할 때 이런 어떤 뇌의 영역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찾아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뇌의 이제 해부, 기능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사실 저는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뇌 영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뇌 질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러 질환 중에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치매를 유발하는 병 중에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매라는 증상이 알츠하이머에 의한 증상은 좀 위험한 게 얘가 사실상 제가 현재 시점에서 이 사람 지금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치매인 것 같습니다. 진단을 받으면 사실 이미상 너무 늦었어요. 미안하지만 치료도 없고 약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의 이슈는 최대한 빨리 얼마나 빨리 이 사람들이 뇌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이슈인데요. 그래서 영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치매로 발전된 가능성이 크다, 작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단을 하는 연구들은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러면 앞서 소개를 다른 의료에서도 받으셨듯이 진단을 받더라도 이 사람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왜 기억이 떨어지고 있고, 왜 손발을 움직이는데 좀 문제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와 실제 증상과의 매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매핑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뇌를 좀 해부적으로 신경과학에서 사용하는 그 지식을 널리지를 딥러닝에 투영을 시키면서 뇌에 지금 어느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느 영역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컬러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있는 데이터는 저 그림들은 미국에서 10수년간 모아놓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모아놓은 치매 사업단에서 한 몇 년간 모아놨던 데이터를 이제 전달받아서 그리고 역시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이제 유의미한 결과들이 보여서 지금 제품화를 회사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단한 것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실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과의 매핑까지는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앞서 들은 사례와 비슷하게 도대체 왜 진단을 이렇게 했냐? 이 환자들이 왜 알츠하이머 환자라고 진단을 했냐? 왜 정상인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해놓은 최근 연구 기술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위쪽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환자 두 분에 대한 실제 뇌 영상입니다. 저 두 분은 실제 저희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츠하이머 병을 지금 가지고 계신 환자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됐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정상인가 뭐가 다르길래 환자라고 판단을 한 거냐? 그거를 이제 저희 알고리즘으로 생성을 해보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마킹된 저 부분들이 지금 세포가 이 영역들에서 지금 알츠하이머 병에서 상대적으로 세포가 너무 많이 손실된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떤 질병을 앓고 있고 어떤 증상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지금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게 진단을 현재 시점에 대해서 진단을 했다면은 이제 향후 근데 현재 지금 좋아 보이는데 모든 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먼 미래까지 현재 이 증상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특성상 얘는 오래전에 이미 발병을 시작해서 천천히 병이 진전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로 진단되기 직전에 상황이 조금 덜 나빠진 상황에서는 이제 경도인지 장애라는 질환을 갖게 되는데 그 증상을 갖게 되는 건 사실의 병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경도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경도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이 역시 서로 다른 두 환자에 대한 건데요. 이 환자에 대해서 10년간 추적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그 10년간 현재 예를 들어 오늘 촬영한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10년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10년을 예측해봤을 때 1년 뒤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위에 그림 같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인지적으로 정상, 커그니티블리 노멀인 것 같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이제 경도인지 장애 증상이 나타날 것 같고 앞으로 10년간 그 증상이 유지되면서 알츠하이머 병으로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그 증상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래측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간은 커그니티브 인지적으로 정상으로 보이는데 3차, 4차로 가면서 이제 8차까지는 인지적으로 경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9차, 10차, 10년 차 넘어가면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아는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밑에 있는 임상 결과들을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은 한두 개 정도 틀린 시작 지점에 하나 정도 오차가 있는 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예측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 환자의 경우와 이 환자의 아래 위에 있는 두 환자의 경우는 조치 방법이 전혀 달라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약을 먹어야 되고 누군가는 약을 먹지 않고 오히려 다른 처방을 한다든지 그런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결과들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딥러닝을 가지고 뭔가 인식을 하고 예측을 하고 다 좋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얘가 내부적으로 어떤 패턴을 배웠길래 그 패턴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지식을 좀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딥러닝 안에서 표현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을 표현을 분리를 시켜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개념을 먼저 이제 하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 데이터,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예를 들면 얼굴 영상이라든지 꽃 영상, 글자 영상을 가지고 꽃에 대해서 이쪽 한 표현에 대해서는 스타일, 다른 표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습하도록 강제시켜 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작을 해가면서 이걸 바꾸면 이렇게 사진이 바뀌고 저걸 바꾸면 저렇게 사진이 바뀌는구나. 그런 메커니즘을 하나 개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브레인 데이터로 다시 가져갈 거고요. 브레인 데이터로 현재 적용해본 사례로는 뇌파, 뇌 신호, 뇌 전기 신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에다가 적용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뇌질환 진단에 대한 자기 공명 영상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해봐서 진단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이 툴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뇌에 대한 이해에 대한 도구로 개발을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마 진단에 대한 마지막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마다 이제 특히나 뇌질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내부적인 구성이 너무 달라서 똑같은 질환이나 증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패턴이 달라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장 옵티멀한 최적의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브레인의 어느 영역을 내가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알고리즘을 도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영역들의 뇌 영역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저런 사람들은 이런 뇌 영역들을 보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MCI라는 게 경도인지 장애인데 위에 있는 게 코그니티브 노멀이고요. 정상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합니다. 뇌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근데 경도인지 장애라는 그 병을 앓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영역들이 예를 들면 10개, 20개의 영역들이 보통 인발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의 같은 경우는 뭐 5개가 인발브 돼 있고 그것만 판단해 봤을 때 좀 더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라는 걸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논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개발해 놓은 기술의 현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좀 더 현황보다는 앞으로 뉴로사이언스 테스트들이 바라보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 소견이 아니고 이제 뉴로사이언스 페이퍼에 실제 실린 내용들을 제가 아티클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의료 외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고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규칙 중에 하나가 목적 함수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이 목적 함수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데이터를 줄 테니까 너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학습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저희가 수리적으로 제시를 해줘요. 근데 이 수리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몇 가지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수리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사람이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태스크를 반복해서 풀고 나서 또 다시 업데이트를 할 때도 그 수식은 바뀌지가 않아요. 물론 거기 이제 다른 뭐 규칙들을 추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원리로 이 규칙대로 이 값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동작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아이에서 추가의 정보를 받아오면서 그 아이의 가이드를 받아서 목적 함수가 스스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변경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인공지능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인공지능 기술이 그렇게 발달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용적인 인공지능으로 가려면은 지금까지 모든 태스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돼 있는데 커스터마이징에서 벗어나서 걔네들이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허브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이 뭐였는지, 그런 기술들이 뭔지, 그런 표현들이 뭔지, 그리고 걔네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 것들인지를 이제 뉴로사이언스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딥러닝을 사용해서 지금 여기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prediction, explanation, exploration. prediction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잘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잘 된 제품들을 산업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덜컥 겁이 납니다. 너가 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사례들과 같이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스텝 더 나가자면은, 그래서 좋아, 너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좋은데, 자 이제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역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가 찾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지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포괄적으로 지식을 우리가 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한 이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익스플로레이션 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프레딕션 모델을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목적 함수를 갱신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선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져야지 AI 기술의 발전이 좀 더 사람을 저희들의 모두를 위한 그런 AI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